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요, 이동해가지고 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노후에 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적은 곳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으냐 하고 가 좋다고 이게 응답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6군데 정도에서 하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책 쓰고 강의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일 TV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후의 주거지 선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어디 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는 교통의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주거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중요성은 뭐냐. 첫째는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산 가치가 어디 가서 주거지를 선택했는데 재산 가치가 다운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후의 자기 플랜하고 연결해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서귀포에서 제주공항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멋지게 차려입으신 노인 두 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까 왕년에 정말 그야말로 잘 살았던 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통성명하면서 연세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으시니까 80세가 넘으신 거죠. 근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제주도에 사십니까? 제주도가 고향이십니까? 했더니 난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 놀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고향은 제주도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10년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직장 생활을 끝내고 서울이 고향이신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두 분이서 상의를 해가지고 연금, 즉 재테크, 재물예자 재테크가 이제 빵빵하게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충분히 재테크가 됐으니까 어디서 살 것이냐 하는 주거 문제를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고민하셔가지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젊은 날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는 제주도로 옮기신 것이 10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달 살이가 아니라 아예 제주도로 옮겨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어디 가시는입니까? 했더니 제주공항에 가시는데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전라남도로 가신다는 겁니다. 거긴 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봤던, 우리가 소망했던 제주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80대 초중반이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전국에 있는 실버타운을 검색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실버타운이 괜찮은 데가 있다 해서 지금 거기에 사전 답사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버타운에서 노년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거지를 어디에 선택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주도도 좋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 고향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됐느냐도 따져보시고, 물론 제주도 좋습니다만은 제주도 갔다가 또 후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 또 잘 아는 후배는 제주도에 살러 갔는데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요즘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집값을 내놓으니까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요. 물론 싸게 내놓으면야 팔리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거지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요, 이동해가지고 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 느낀 것인데 거기에 어떤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떻게 뉴질랜드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했더니 지금 산 지가 한 5년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뉴질랜드에 오셨어요? 하니까요, 지난번에 여행 왔다가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원래는 카나다인데 뉴질랜드에 푹 빠져가지고 뉴질랜드로 주거지를 옮겼다는 거죠. 그걸 보죠 속으로 와 놀랍다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고향을 떠나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서울을 떠나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노후에 과연 나의 삶의 안락함이 어디가 좋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후에 살 곳, 주거지를 언제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50대 중반
50대 중후반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넘어서 전원주택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후에 전원주택 생활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판단이 섰다면 그것은 젊은 나이에 하셔야 되고, 나는 나이가 들었다 한다면 아파트를 오히려 선호할 수가 있죠.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절대로 농촌 지역으로 오지 마세요. 그 왜 그러냐? 제가 농촌 지역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냐면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전원주택 단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또 그 지역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지로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60살이 넘어서 갔더니 이제 70살이 가까워 오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우선 서울하고의 거리가 1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버스 타고 또 나와서 전철 타고 병원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곳으로 오는 거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원주택지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원주택을 살려고 한다면은 아예 체질적으로 전원주택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전원주택 같은 곳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텃밭을 가꾼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요,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생활이 맞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고, 전원주택을 하려면 이른 나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주거지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좁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평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18평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야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25평, 35평, 40평, 50평 정도 되면 더 좋죠. 이런 거 보셨죠?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그 나 혼자 사는 그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넓은 집에 삽니까? 그러나 집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으면은 정서적으로 좋지를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 적당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18평은 돼야 된다 하는데, 18평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고 18평 이상 31평, 35평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 취향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재라든가 또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서재가 필요해서, 큰 서재가 필요해서 약간 넓은 집에 사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후에 살 집을 선택하는데, 노후에 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지역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생활비 부담이 적은 곳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생활비가 확실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살게 되면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20억이다 하면 그 값 나가는 아파트를 괜히 깔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 어딘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첫째 필수 조건에 으뜸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의료시설이 가까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119가 20분 내지 30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죠. 그러나 꼭 20분, 30분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내에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 대형 병원이 있는 곳이 주거지 선택 조건으로서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연 환경이 좋고 깨끗한 곳. 왜냐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책이라도 한다던가 하면은 자연 환경이 좋아야죠. 저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살고 있었는데, 영등포에 아주 번화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에 살고 있다가 나이 들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어떻게 하면은 선택지를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자연 환경이 좋은 것이 어딘가를 생각하다가 청계산 기슭으로 옮겼습니다. 그냥 청계산 기슭으로 옮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매일매일 1시간 정도 산책을 할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등산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자연 환경도 물론 쾌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옮긴 것이죠. 그런 것이 선택지로서 중요하다는 것.
네 번째는 교통시설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것. 교통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무 먼다면은 교통이 안 좋다면은 안 되겠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적 생활을 하기가 쉬운 곳. 이것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째는 생활비 부담이 적어야 되고, 둘째는 의료시설이 가까워야 되고, 세 번째는 공기가 좋고 자연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통 편의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사회적 인프라가 좋아야 된다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과연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 제가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닌 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도 좋은 지역이 있다고 막 이렇게 손을 드셔요. 그래서 제가 챗GPT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으냐 하고 흥미진진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강원도 강릉 속초가 좋다고 이게 응답이 나왔어요. 강릉하고 속초가 좋다. 왜냐? 바다와 산이 있는 힐링 도시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돼 있고 교통 인프라도 좋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 여수가 좋다고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그리고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좋다. 또 충청남도 아산 천안이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역시 산천 경계가 좋다. 경상남도 창원 진주가 좋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좋다. 뭐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AI가 챗GPT가 대답한 것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곳은 고향이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고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고향이 도시라면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당한 때에 춘천으로 귀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거지 개념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는요,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 최적화의 개념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소유 개념으로는 이것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가치 개념으로 끌고 가다 보면요, 불안하고 늘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최적화된 주거 환경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비가 덜 나가야 되고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되고 의료시설이 가까워야 되고 그런 것으로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관리비가 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곳을 선택하셔서 살아가시면은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과연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대개 보면은 통계가 나옵니다.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서 통계가 뭐 몇 퍼센트가 어떻다 하는데, 그것은 다 부질없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통계가 아니라 나는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돼 있느냐.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은 월 수령액이 6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 3분의 2 되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것은 씀씀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대개 통계 나오는 것을 보면은 250만 원 내외라고 돼 있죠. 두 사람이서. 근데 두 사람이서 25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퇴직한 이후하고 또 아주 고령자가 됐을 때 하고 또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씀씀이가 어떤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큰 아파트다 하면은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또 차량을 유지한다고 하면 또 차량 유지비가 나갈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나의 씀씀이가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내 노후는 제대로 준비됐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빵빵하게 돼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연금이 그런 대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이라든가 또 공무원 그리고 군인, 그 세 직종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금은 과연 어떤지, 그리고 어떤 소득 가지고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과연 내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 준비가 과연 끝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연금 외에도 제가 볼 때는 3재테크를 얘기합니다. 3재테크. 우리가 재테크 하면은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재테크에다가 제가 세 가지 재테크를 이름 붙였습니다. 재산 재자를 써서 재테크.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금은 빵빵하게 되어 있는지, 이자 소득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재테크는 과연 되어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노후 준비의 첫째고요. 둘째 재테크는 뭐냐면은 제주재자 재테크입니다. 제주재자 아시죠? 한문의 제주재자. 제주재자 재테크는 뭐냐? 내 재주는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재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취미 생활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또 나가서 돈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실력, 재주는 어떤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돼 있는 사람하고 돼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퇴직한 이후에 55세나 60세에 퇴직했는데 그대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주재자 재테크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자격증이 있느냐 하는 것, 또는 취미 생활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만약에 교사로서 그만뒀다 했을 경우에 연금이 한 달에 350만 원 내외가 나온다 하면은 그런 대로 노후 준비가 재물재자 재테크는 된 셈입니다. 그러면은 65세에 그만두고 또는 63세에 그만둔 다음에 100세까지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주재자 재테크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그렇다고 늘 등산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묻습니다. 제주재자 재테크 무엇이 됐는지, 즉 취미생활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요. 등산, 산책, 파크골프 또는 골프, 수영, 이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고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등산만 하는 것도 지루하고 무료할 수가 있죠. 매일 골프만 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재자 재테크 취미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취미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가 지루하지 않죠. 그만큼 제주재자 재테크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존재재자의 재테크입니다. 존재한다고 할 때 재자 아시죠? 그 재테크가 돼 있느냐 아니냐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존재재자는 무슨 것이냐면은 과연 무슨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더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젊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호감 가는 그런 외향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 동네에 가보면은 이 건널목이 아주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불이 건너지 마시오 하고 켜 있을 때에 그 신호등을 지키고 안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존재재자의 재테크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까? 품격 있게 늙는 것을 제대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존재재자의 재테크를 제대로 한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재테크 잊지 마십시오. 재물재자의 재테크 당연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주재자 재테크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존재재자 재테크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재테크가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노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노후에 우리가 느끼는 착각, 잘못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면은 제가 또 그 착각만 가지고 한 몇십 분 동안 강의한 것이 동영상이 많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줄 아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에 퇴직을 한 사람이 느끼는 체력하고 70세, 80세가 돼서 느끼는 체력은 전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나이가 70 중반이 넘었습니다만은 70대 초반에 느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의 무게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이,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면서 체력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만사가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재주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가 요즘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9988-1234라는 노래 잘 아시죠?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만 앓고 사망하자 해서 9988, 1, 2, 3, 4 이런 노래가 유행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99세에 팔팔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99세에 팔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있어도 팔팔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9988 이것은 하나의 소망일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1, 2, 3, 4라고 하는 거 1, 2, 3일만 앓고 사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전날까지도 활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 나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복되게 돌아가시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요양원도 가야 되고 양로원도 가야 되고 또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 자식들은 그래도 나를 돌봐줄 줄 안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거를 보면은 판단이 분명하겠습니다. 무슨 판단이냐?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효도하고 계실 줄 알고 또 효도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 어떤 때 자녀들이 말이죠. 전화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이켜 봅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자주 했던가? 저 전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자식도 나한테 전화를 자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자식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지 노후의 준비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끝까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노후를 지탱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통계만 가지고 보더라도 약 6년 내지 8년 정도 아내가 더 오래 삽니다. 즉 여성이 더 오래 살지요. 그렇다면은 나이 차이에 따라서는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몇 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노후가 되고 나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남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녀도 제대로 나를 봉양하지 않고 나도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노후 준비는 더 완벽하게 될 수 있겠죠.